왜 하필 영국이었나? 산업혁명,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우연들의 연쇄 폭발. 여러분, 잠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억울한 나라 이야기를 하나 드릴 겁니다. 18세기 유럽. 가장 선진적인 문명은 어디냐고요? 프랑스입니다. 철학, 예술, 패션, 요리. 전 유럽이 프랑스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이 집에서 무슨 언어를 썼는지 아세요? 프랑스어였습니다. 러시아 황제도, 프로이센 왕도, 스웨덴 귀족도 집에서 프랑스어로 대화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어 같은 지위였죠. 가장 큰 나라는요, 러시아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절반을 차지한 제국.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요, 중국이었습니다. 청나라 인구가 3억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가장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혹은 최소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아닐까요? 이미 전 세대를 누비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18세기 말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냐고요? 영국입니다. 그것도 영국 중에서도 맨체스터, 버밍엄, 글래스고 같은 당시 기준으로 완전 촌구석들에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대 최강 문명인 중국은 왜 아니고, 우아하고 세련된 프랑스는 왜 아니고, 하필 비 오고 안개 끼는 그 축축한 섬나라 영국에서 세상을 바꾼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일어난 거야? 증기기관, 하나다 왜 세상을 이렇게까지 바꾼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삶이랑 무슨 관계야?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계가 발명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무료함이 가장 황당한 방식으로 폭발한 이야기입니다. 왜 면직물이 중요했는지, 왜 석탄이 중요했는지, 왜 하필 방직기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 영국이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혁명이 만들어낸 결과가 얼마나 황당했냐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과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격차가 지금도 산업혁명 때 갈린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자, 시작해볼까요? 왜 하필 영국이었나? 황당한 이유들. 영국은 사실 자원 부자였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배경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8세기 영국.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석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냐고요? 지금 기준으로 영국은 면적이 한국의 2.3배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나라 땅 밑에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18세기 기준으로 영국의 석탄 매장량은 유럽 다른 나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처음엔 전혀 장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석탄은 땅을 파야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 보면 지하수가 차오릅니다. 16, 17세기 영국 광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물을 어떻게 퍼내냐는 거였습니다. 손으로 퍼내거나 말이 끄는 펌프를 쓰거나 사람이 직접 두레박질을 했습니다.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광산 하나를 운영하려면 물 퍼내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막힌 상황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계를 탄생시킵니다. 역사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죠. 막다른 골목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노동력이 비쌌다는 역설. 왜 영국만 기계를 발명했나? 자, 보세요.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가장 재미있게 생각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왜 중국은 산업혁명을 못했을까요? 중국은 18세기에 이미 비단, 도자기, 면직물 같은 고급 제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유럽보다 앞선 분야가 많았습니다.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게 다 중국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서 경제학자 로버트 앨런의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계를 만들 이유는 사람보다 기계가 싸야 생긴다. 18세기 영국의 노동자 임금은 유럽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을 쓰는 게 비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 기계를 쓰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반면에 18세기 중국의 노동자 임금은 영국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굳이 기계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10명 더 쓰면 됐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역설인지 아세요? 영국 노동자들이 임금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계가 발명됐고 그 기계가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자기 임금이 높을수록 자기 밥줄을 끊을 기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였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도의 힘, 명예혁명이 산업혁명을 만들었다. 그런데 임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네덜란드도 임금이 높았는데 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냐고요? 여기서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제도적 조건. 1688년 명예혁명. 영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혁명으로 영국 의회가 국왕보다 강해집니다. 의회가 세금을 통제합니다. 왕이 마음대로 재산을 빼앗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왜 산업혁명과 관련 있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거 괜찮네. 내가 가질게 라고 하면 발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특허권이 보장되고 재산권이 법으로 보호되면 발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만든 것은 내 것이 된다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1624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특허법을 만들었습니다. 독점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새로운 발명에 대해 14년간 독점권을 보장해줬습니다. 14년 동안 내 발명품으로 나만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고요? 발명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와 로버트 토마스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혁명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제도가 먼저 바뀌었고 그 제도 위에서 기술이 꽃피운 것이다. 제도가 먼저였습니다. 기술이 나중이었습니다. 흥미롭죠?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혁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커피하우스의 비밀, 아이디어 거래소의 탄생.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18세기 영국. 커피하우스가 전국 곳곳에 생겨납니다. 런던에만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하우스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커피하우스는 신분 상관없이 1페니, 약 오늘날 몇백 원을 내면 누구나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귀족도, 상인도, 장인도, 과학자도 한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커피하우스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1페니 대학, 페니 유니버시티이라고 불렀습니다. 1페니만 내면 온갖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커피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증권거래소가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보험회사 로이즈 오브 런던이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왕립학회 회원들이 커피하우스에서 새로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기계공이 신사와 앉아서 이 광산 배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뭔지 아세요?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투자를 논하고 기술적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공간. 18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세계 최초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안에서 증기기관을 만든 제임스 와트도 있었고 방직기를 발명한 아크라이트도 있었고 그 발명들에 투자한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연결이 혁명을 만든 겁니다. 산업혁명은 어떻게 시작됐나? 황당한 사연들. 방직기의 탄생. 한 남자의 불안이 세상을 바꾼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산업혁명의 첫 번째 발화점은 어디였냐고요?
면직물 산업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면직물은 엄청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직물 만드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실을 짜는 방적공 여러 명이 일해도 그 실을 천으로 짜는 직조공 한 명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는 상황. 그러자 발명가들이 방적기, 즉 실짜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764년 제임스 하그립스. 이 사람이 만든 게 제니 방적기, 스피닝 제니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딸 제니가 물레를 발로 걷어차서 옆으로 쓰러졌는데 쓰러진 물레가 계속 돌아가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실 여러 가닥을 동시에 뽑을 수 있는 기계. 그런데 제니 방적기에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돌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리처드 아크라이트. 이 사람이 만든 게 수력 방적기, 워터 프레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방적기입니다. 사람 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크라이트가 정말 발명을 혼자 했냐고요? 여기서 역사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수력 방적기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시계공 존 K에게서 훔쳐왔다는 주장이 꽤 설득력 있습니다. 아크라이트가 K를 고용해서 아이디어를 뽑아낸 뒤 특허를 혼자 냈다는 거죠. 아크라이트가 나쁜 사람이냐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 나중에 기사자귀 받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K는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기계 자체는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수력 방적기가 등장하면서 방적 속도가 수십 배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개념이 생겼습니다. 강 옆에 큰 건물 짓고 기계 여러 대 들여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일하게 하는 방식. 이게 세계 최초의 근대적 공장입니다. 그런데 수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 옆에만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은요? 그리고 겨울에 강이 얼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증기기관이었습니다. 제임스 와트, 커피포트를 보다가 세상을 바꾼 남자. 자, 보세요. 제임스 와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하나 정정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주전자 뚜껑이 올라가는 걸 보고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이게 사실이냐고요? 아닙니다.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있던 증기기관을 엄청나게 개량한 겁니다. 1712년 토머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이미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광산에 물을 퍼내는 데 쓰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연료를 엄청 먹는데 출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름 먹는 하마였죠. 와트가 어떻게 이 기계를 만나게 됐냐고요? 1763년 글래스고 대학의 기구 수리공이었던 와트가 뉴커먼 기관의 모형을 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분석하다가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열 낭비가 심한 거지? 뉴커먼 기관은 실린더를 계속 가열했다 냉각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온도 변화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낭비됐습니다. 와트의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냉각을 별도의 챔버에서 하면 됩니다. 실린더는 항상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증기만 따로 차가운 공간으로 보내서 응결시키면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증기 분리 응축기 Separate Condenser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증기기관의 연료 효율이 3, 4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와트가 이 개량품을 상업화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10년입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발명은 쉬운데 제조가 어려웠습니다. 정밀하게 깎인 실린더가 필요한데 당시 기술로 그런 부품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와트는 사업가를 만납니다. 매튜 볼턴, 버밍엄의 금속 제조업자였습니다. 볼턴이 와트에게 한 말이 유명합니다. 와트 씨, 저는 전 세계가 원하는 것을 팔겠습니다. 동력을요? 두 사람이 합작 회사를 만듭니다. 와트가 기술을 담당하고 볼턴이 제조와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술자와 사업가의 콜라보. 스티브 오즈니악과 스티브 잡스 같은 관계랄까요? 1776년
개량된 증기기관이 광산에 설치됩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존 뉴커먼 기관 대비 연료비가 75% 절감됐습니다. 광산주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혁명은 1781년에 일어납니다. 왕복운동에서 회전운동으로 이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초기 증기기관은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왕복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물 퍼내는 데는 완벽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물을 퍼올리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공장 기계들은 어떤 운동이 필요하냐고요? 빙글빙글 도는 회전 운동입니다. 방직기도 돌아야 하고 방아도 돌아야 하고 기계 대부분이 회전으로 작동합니다. 와트가 어떻게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꿨냐고요? 크랭크 메커니즘을 씁니다. 자전거 페달이 돌아가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위아래 운동이 회전으로 변환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랭크는 사실 와트가 처음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와트가 크랭크 아이디어를 연구하던 중에 조수 중 한 명이 이미 크랭크 특허를 다른 사람이 내버렸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누군가 와트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먼저 특허를 낸 겁니다. 와트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화를 내면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 선 링크 메커니즘, 선 앤 플래닛 기어이라는 방법으로 회전 운동을 구현합니다. 원래 크랭크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특허를 빼앗긴 덕분에 더 좋은 방법을 찾은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회전 증기기관이 1782년에 완성됩니다. 이제 증기기관은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됩니다. 강 옆이 아니어도 됩니다. 겨울에도 됩니다. 실내에서도 됩니다. 그리고 공장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사람이 몰립니다. 세계 최초의 산업 도시들이 탄생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세계, 황당한 결과들, 러다이트 운동, 기계를 박살낸 사람들. 자, 보세요 여러분.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그 걱정 200년 전에 이미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걱정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박살냈습니다. 기계를. 1811년 영국 노팅엄셔 지방. 직물 노동자들이 밤에 떼로 몰려다니면서 공장 기계들을 망치로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러다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적인 지도자 네드 러드의 이름을 딴 거라는 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영국 정부가 웰링턴 공작이 나폴레옹과 싸우던 바로 그 시기에 본국에서 러다이트 진압에 투입한 군인이 나폴레옹 전쟁 투입 병력보다 많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국 의회는 1812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기계 파괴에 대한 형벌이 뭔지 아세요? 사형입니다. 기계 하나 부셨다가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러다이트들이 무조건 틀린 걸까요? 여기서 좀 불편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산업혁명 초기 공장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서 숙련 직조공들의 임금이 폭락했습니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장인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잃은 건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 자부심, 지역 공동체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기술적 실업, 테크놀로지컬 언임플로이먼트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신기술이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더라도 단기적으로 특정 직업군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러다이트들은 그 타격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틀렸냐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계화가 결국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가 걸 때까지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장기적 이익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제학자 케인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러다이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동노동, 산업혁명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자, 이제 산업혁명의 가장 불편한 면을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공장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른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자 공장주들이 눈을 돌린 곳은 어디였냐고요?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를 쓰는 데는 경제적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임금이 어른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몸이 작아서 기계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실을 연결하는 작업에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항이 약했습니다.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일했냐고요? 5살짜리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6살, 7살은 흔했습니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일했습니다. 면직물 공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탄광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5, 6세 아이들이 좁은 갱도를 기어다니며 석탄을 날랐습니다. 갱도 입구에서 환기문을 여닫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쥐가 우글거리는 어둠 속에서 12시간에서 14시간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 4시에 광산에 들어가서 저녁 6시에 나옵니다.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 나이는 7살입니다. 7살. 이게 영국 산업혁명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의외로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833년 공장법. 9세 미만 아동의 공장 노동 금지. 9에서 13세는 하루 9시간 이상 노동 금지. 그리고 공장 감독관을 임명해서 법 준수를 감시합니다. 이 법이 왜 생겼냐고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세들러라는 의원이 1832년 의회 청문회를 엽니다. 전국의 아동 노동자들을 불러서 증언을 댔습니다. 그 증언록이 공개되자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 가장 큰 공장주 중 하나였던 리처드 오스틀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폭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업이 불리해질 걸 알면서도 아동 노동의 실태를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노예제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 발밑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왜 보지 못합니까? 양심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아동, 노동 금지, 근로시간 제한, 노동자 보호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역사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뒤로도 가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도시의 탄생, 맨체스터라는 괴물. 자, 보세요.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가장 황당한 것이 무언지 아세요? 도시입니다. 1750년 맨체스터 인구는 약 17,000명이었습니다. 조그만한 마을 수준이었습니다. 1850년 맨체스터 인구는 약 30만 명. 100년 만에 18배가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속도의 도시 성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속도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인구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맨체스터는 19세기 중반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28세였습니다. 28세. 당시 농촌 지역 평균 수명이 40세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산업화된 도시에서 사는 게 오히려 수명을 12년이나 깎아먹은 겁니다. 왜요? 하수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사는데 오물이 거리에 흘러다녔습니다. 강이 오염됐습니다. 강물을 마셨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이 창궐했습니다. 1832년 콜레라 대유행 때 맨체스터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도시 인구의 0.3%가 전염병 하나로 사망한 겁니다. 당시 맨체스터를 방문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사상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더럽고 역겨운 하수구에서 가장 위대한 산업의 흐름이 흘러나옵니다. 이 시궁창에서 순금이 흘러나옵니다. 그가 본 것은 맞았습니다. 맨체스터는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맨체스터를 방문합니다. 1842년 독일 청년 한 명이 맨체스터에 와서 2년을 삽니다. 아버지가 맨체스터에 방적 공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청년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엥겔스.
그리고 그가 맨체스터에서 목격한 것들을 바탕으로 쓴 책이 1845년에 나옵니다.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엥겔스가 맨체스터에서 친구 하나를 사귀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칼 마르크스. 두 사람이 만난 게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산업혁명이 공산주의를 낳은 겁니다. 직접적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철도혁명, 말의 시대가 끝난 날. 자, 증기기관이 공장을 바꾸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29년 10월 6일, 영국 레인힐에서 황당한 경주가 열립니다. 이름하여 레인힐 시험. 증기기관차들의 속도 경주였습니다. 주인공은 조지 스티븐슨의 아들 로버트 스티븐슨이 만든 로켓호. 이 기관차가 경주에서 얼마나 빨리 달렸냐고요? 시속 48km. 그게 뭐가 빠르냐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느리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기적이었습니다. 말이 전력 질주할 때 최고 속도가 시속 50에서 60km 정도입니다. 단거리에서만요. 그리고 말은 지칩니다. 기관차는 석탄만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걸 처음 봤을 때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자들이 기관차를 처음 보고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 쇠로 만든 괴물이 말보다 빠르게 달리며 연기와 불꽃을 내뿜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으나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속 48km로 달리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철도 개통식 날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1830년 9월 15일 리버풀 맨체스터 철도 개통 행사. 당시 영국 총리 웰링턴 공작도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국회의원 윌리엄 허스키슨이 기차를 구경하러 철로 위에 나갔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로켓호에 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도 사망 사고. 개통식 날에 첫날부터. 그래도 철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30년 리버풀 맨체스터 구간 개통 이후 1840년대 철도 열풍이 영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 시기를 레일웨이 매니아라고 부릅니다. 투자자들이 철도 주식에 미쳐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은행, 귀족, 성직자, 평민 할 것 없이 다 철도 주식을 샀습니다. 일부는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 버블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버블이 터지고 난 뒤에도 철도는 남았습니다. 1850년 기준 영국 철도 총 연장이 9,000km를 넘었습니다. 이 철도망이 영국 전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었습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원래 마차로 며칠이 걸렸냐고요? 최소 4일이었습니다. 철도가 생기고 나서는 9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줄어들면서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산업혁명이 만든 세계,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 대분위기. 왜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해졌나? 자,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대분기, Great Divergence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1750년 전 세계 국가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은 얼마나 차이가 났냐고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약 3배에서 5배 정도였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가난했지만 격차 자체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의 1인당 소득 차이는 얼마냐고요? 약 50에서 100배입니다. 250년 만에 격차가 10에서 20배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분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기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먼저 한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이 앞서 달렸습니다. 산업혁명을 못하거나 늦게 한 나라들이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늦게 한 나라들은 왜 늦었냐고요? 일부는 내부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외부에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노예무역설에서 말씀드렸죠. 영국의 면직물 산업이 발전한 원료가 미국 노예들이 수확한 면화였다는 거요. 아편전쟁설에서 말씀드렸죠. 영국이 중국에 마약을 팔면서 중국 경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동인도 회사설에서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45조 달러를 빼갔다는 거요. 산업혁명의 성공에는 다른 나라들에서 자원을 빼온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분기는 단순히 어떤 나라는 영리하고 어떤 나라는 게을러서 생긴 게 아닙니다. 훨씬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 불편한 사실이 지금도 국제 경제 논쟁의 핵심에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환경에 남긴 것, 청구서는 나중에 온다. 자, 오늘날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산업혁명을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이게 다 언제 시작됐냐고요? 산업혁명 때부터입니다. 1750년 이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80ppm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석탄을 마구 태우기 시작합니다. 2024년 기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을 넘어섰습니다. 275년 만에 5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세요? 탄소 배출의 역사적 누적량으로 보면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선진국, 특히 미국, 유럽, 영국이 전체 누적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들은 어디냐고요? 방글라데시, 태평양 섬나라들,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국가들,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한 나라들입니다. 산업혁명으로 먼저 부주해진 나라들이 탄소를 배출하고 그 청구서가 산업화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들에게 날아오는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지금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싸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배출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규제를 강요하냐는 겁니다. 산업혁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는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왜 우리는 지금도 혁명 중인가? 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이 18세기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닙니다. 1차 산업혁명 1760년부터 1840년, 증기기관, 면직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2차 산업혁명 1870년부터 1914년, 전기, 철강, 화학, 에디슨의 전구, 포드의 자동차, 철강왕 카네기. 이때 미국과 독일이 영국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3차 산업혁명 1960년에서 2000년, 컴퓨터, 인터넷, 자동화, 실리콘밸리의 시대.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바이오테크. 패턴이 보이시나요?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선두 국가가 바뀝니다. 1차에서 영국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2차에서 미국이 잡았습니다. 3차에서도 미국이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4차는요?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수출 제한, AI 규제, 화웨이 제재.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다음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한국은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 조선, 전자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4차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차 산업혁명 때 영국 러다이트들이 겪었던 것처럼 AI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충격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주인공이 바뀔 뿐입니다. 철학적 질문. 산업혁명은 인류를 행복하게 했는가?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물질적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절대적 빈곤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동 사망률이 급감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의 유명한 퀴즈가 있습니다. 당신이 1780년 영국 농촌에서 태어났다면 1830년에 맨체스터 공장 노동자보다 더 행복했을까? 솔로의 답은 아마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1780년 농촌 생활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계절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땅과 연결된 삶이 있었습니다. 1830년 공장 노동자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밤까지 기계 소음 속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파괴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GDP는 올라갔는데 당사자들이 더 행복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든 역설, 이스털린 패러독스와 연관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더 이상 행복이 늘지 않는다는 이론, 물질적 풍요와 주관적 행복이 완전히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산업혁명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이런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짚어봅시다. 저는 산업혁명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산업혁명이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는지를 완전히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경제학자마다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석탄이 많아서, 임금이 높아서, 제도가 좋아서, 과학적 문화가 있어서,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 모든 조각들이 동시에 맞물렸을 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었다면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고요? 혁명이나 큰 변화는 항상 한 가지 원인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동시에 무르익을게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타이밍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1760년 영국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의 전환점에 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은가? 석탄을 캤고, 실을 뽑았고, 강변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모여서 인류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대 AI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인지 아니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250년 뒤 역사가들이 2026년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됐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과대평가된 기술이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있을 때 그 역사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알면 현재를 이해하는 눈이 생깁니다. 러다이트들이 왜 기계를 부셨는지 알면 오늘날 AI 일자리 공포가 이해됩니다. 아동 노동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면 지금의 노동 권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님을 압니다. 대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지금의 국제 불평등이 왜 이렇게 심한지 이해됩니다. 산업혁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혁명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축축하고 비 오는 섬나라 영국에 석탄이 많았습니다. 노동자 임금이 높아서 기계 발명에 동기가 생겼습니다. 명예혁명 덕분에 재선권과 특허가 보호됐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 과학자와 장인과 상인이 섞였습니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고 볼턴이 팔았습니다. 공장이 생기고 도시가 폭발했습니다. 러다이트들이 기계를 부셨고 아이들이 탄광에서 일했고 맨체스터 하늘은 검댕으로 뒤덮였습니다. 엥겔스가 그것을 보고 마르크스를 만났습니다. 철도가 공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혁명이 가장 축축한 섬에서 일어나고 세상을 바꾼 기계가 광산에 물을 퍼내려는 고민에서 탄생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한 발명이 동시에 어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중성, 그 복잡함이 역사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묘하게 경이롭고 동시에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이로운 건 인간이 가진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씁쓸한 건 그 창의성의 과실이 항상 공평하게 나뉘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나 희망적인 건 역사가 진보해 왔다는 겁니다. 아동 노동은 없어졌습니다. 노동 시간은 줄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확장됐습니다. 하루하루는 종잡을 수 없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나아짐이 저절로 온 게 아니라는 것도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죠.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폭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싸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썰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이 다음 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날카롭고 더 흥미진진한 썰을 계속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게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융사기. 튤립 하나가 집 한 채 값이 됐다가 하룻밤 사이에 양파값이 된 나라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